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291, 1292 합본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TV 주간 박종진입니다. 바야흐로 자유한국당 당대표 경선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후보들이 벌써 지금 쟁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수로 저희가 섭외를 어렵게 했습니다. 정우택, 이 충청도의 맹주죠. 네, 정우택 전 원내대표, 전 최고위원을 오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근황이 어때요, 요즘에는? 근황이 뭔가 마음의 심신 상태가 어떻습니까? 심신 상태가 나라가 걱정이 된다. 아, 나라가 걱정이 된다. 예. 특히 문재인 정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걱정된다. 네. 예. 그러니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한심한 나라, 네. 우스운 나라, 이상한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또 일자리 정부 만들겠다더니 소위 실업자 100만 명 시대를 만들어서 네. 이 문재인 정부 큰일 났다. 네. 이거 소위 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네. 그럼 자유한국당은 좀 잘하고 있냐? 네. 이건 또 나가서 들으면 자유한국당 요새 뭐 하고 있냐?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도 못 보이고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보수나 이런 단어 쓰고 싶지도 않지만 우파나 보수가 너무 질이 멸렬하니까 너무 못했지 않습니까? 먼저 반성해야죠. 보수가 못해서 간 거 아니에요? 반성론으로 들어가자는 그렇죠. 얘기인데 반성론으로 하면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국민이 볼 때는 표가 너희도 반성해라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야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남을 비판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자유한국당이 정말 지금은 마음에 듭니까? 자유한국당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먼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야당이 야당다운 모습을 못 보이는 것에 대해서 네. 이제 그 질타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 당이 아직까지 그 체제 정비와 전열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우리 삼국지 보면 전장에서 패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사상자 챙기고 다시 한번 싸울 체제 정비와 전열 정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컨대 탄핵 이후에 우리 당은 굉장히 정말 죽다 살아났고 그 다음에 당이 다시 재건될 걸 기대했더니 지방선거에서 폭망을 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까지도 우리 당이 전열 정비와 체제 정비가 지금도 안 돼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해서 충실하게 이번에 1년을 준비해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되겠다. 이게 지금 저희 당의 기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밖에서 봐도 체제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들이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 하는데 전당대회에서 모습도 지금 너무 지금 우후죽순이라고 하나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또 이거 그래서 걱정해요 지금 많이 지금. 우후죽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표현을 좀 다르게 전당대회가 희극화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번 지방선거에서 소위 폭망을 시킨 사람의 장본인이 그 홍준표 대표님 본인이 임기 중에 또 그런 문제로 책임지고 나갔는데 또 내가 나와야 되겠다. 또는 보수 분열의 여러 가지 지금 책임이라든지 우리 당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또 나온다든지. 누굽니까? 난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하시죠. 오세훈 시장을 한다든지. 네, 그렇습니다. 또 지금 막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들어오자마자 내가 대표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오늘 어딘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막 대한민국 국민 된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거를 비판하냐? 막 들어오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당도 모르고 또 정치도 아직 모르는 분이 이번 총선거를 책임진다고 하니까 이 당이 어려워지는 이 환경을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우후죽순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잘못하면 전당대회가 희극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리의 시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선거에 책임이 있는 홍준표 대표가 나오려고 하는 모습. 물론 이제 언론에 그렇게 나와요. 당 분열에 사실은 책임이 있는 그때 바른정당 나가고 막 이럴 때 오세훈 시장도 그쪽으로 나간. 지금 정치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당대표로 나오겠다. 이분은 이제 황교안 전 총리. 지금 자격 시비가 있죠.
네, 이게 책임당원 이야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 당원에 의하면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이상의 그 당비를 네. 지속적으로 낸 사람이래야지 책임당원이 있고 네. 이 책임당원이래야 우리 당직에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1월 그때쯤 나왔죠. 1월 한 중순쯤. 네. 그래서 아직 3개월 내지 못했으니까 책임당원이 못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책임당원이 못 됐으니까 피선거권이 없다. 이게 우리 당원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당원이라는 것은 나라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고 또 일각에서는 그 법과 원칙을 그 양반은 강조하는 사람인데 검찰 법무부 장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공안검사 출신인데 예, 검사 출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규정을 갖다가 무시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자격 시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문제 없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11월 뭐 29일 날 입당을 했대요, 작년에.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돈이 이제 당비가 납부되는 기간이 매달 10일 날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12월 10일 날 나가고 1월 10일 날 나가고 2월 10일 날 나가면 2월 10일 되면 이제 책임당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전당대회가 그 뒤에 있으니까 거기는 그 사람은 가능성이 된다. 있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거긴 되네요. 그럼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안 되는 자격이지만 그렇습니다. 2월 10일은 어차피 되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번에 당 대표가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출마 선언하신 겁니까? 저는 요번에 당대표는 내년 총선을 이기기 위한 당대표가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 이번 1년을 이 당을 충실히 잘 끌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다시 계파 대립이 생긴다든지 또 우리끼리의 서로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예전에 친박 색채가 아주 진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쪽으로 보면 보수 분열의 어떤 주동을 한 인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배제가 돼야 그래야 좀 중도라든지 색깔이 엷은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 극단에 있는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갈등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런 점에서 제가 중도나 또는 엷은 색깔의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으로 가기에 제가 적합하다. 저는 당이 어려울 때 네. 그 원내대표로서 이 당을 갖다가 사수해온 사람으로서 네. 이 당의 그러한 당연히 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직책을 그동안에 맡아왔습니다. 장관도 해보고 또 도지사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면서 여기서 얻은 제 경험과 경륜을 요번에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한다면 네. 조금 다른 후보들은 경제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현재 경제를 갖다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업무를 담당해봤다든지 아니면 뭐 경제학을 공부했다든지 또는 경제 계통에 계셨다든지 이런 후보들이 없는데 요새 다녀보면 민생 경제에 대한 이 도탄이 가장 그 원성이 높게 저한테는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부처에서도 쭉 근무를 해왔고 또 제가 경제학위도 있고 또 JP 밑에서 제가 4년간 정책의장도 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녹여서 한번 제가 야당이 한번 그 경제에 대한 얘기를 끌고 감으로써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 전문가다. 근데 사실 중도 성향이 정치를 해야지 뭔가 협치가 가능하고 그죠? 대화가 가능한 그런 정치가 가능한데 저쪽 그러니까 여당 쪽도 중도 사람이 되는 게 맞고요 당대표. 그래야지 이게 사회가 편안한데 이게 뭐 양극으로 가는 사람들이 자꾸 당대표가 되고 이러면 이거 계속 대치 중이고 싸움만 되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죠? 통합 차원에서 그러니까 요번에 얘기가 좀 중복될지 모르지만 요번에 1년은 총선이 없는 1년입니다. 그래서 요 없는 기간 중에는 우리가 모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봐서는 우리가 화합과 통합을 통해서 모든 화력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쏟아야 되는데 우리끼리 만약 갈등과 소위 분열이 이루어지면 그 화력을 제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번에 이 당대표의 리더십은 통합과 화합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서 제일 적합한 사람이 누구냐? 물론 황교안 총리도 들어오면서부터 뭐 통합을 하겠다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도 그랬고요. 황교안 총리를 얘기를 하자면 우선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의 마지막 총리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누가 보든지 그 소위 친박의 그 어떤 당연하죠.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풍기는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이분이 들어와서 당대표가 되면 저는 오히려 다시 친박이 준동을 하게 되고 또 비박과의 대립으로 가는 계파 갈등에 이거를 가져올 수 있다. 이걸 하나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당내 사정으로서는 당내 계파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우리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총선에서 이기려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네. 신랄하게 비판하고 국민한테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표를 얻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잘 됐다. 어제 친박 프레임으로 너희 당 한번 가둬보자. 이렇게 나올 게 저는 뻔하게 제가 보이거든요. 봐도 그러면은 민주당이 유리하죠. 유리할까요? 아니, 민주당이 유리한다고. 그래서 민주당 이 유리해지죠. 예. 그러니까 친박 아니, 프레임으로. 뭐 제가 이제 유리하다고 결론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 당에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랄하게 공격하는데 쟤네들은 탄핵 프레임으로 이걸 갖고 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거 방어하는데 또 바빠서 만에 하나 총선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소위 총선 필패론으로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황 전 총리가 당대표가 됐을 때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얘기를 들면 이분은 대권의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아무래도 공천 같은 거 할 때 아무래도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 거는 인지상정이다. 여태까지 쭉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이 대표하셔도 자기 사람 심는 거는 심리적으로 저는 이미 다 똑같이 그런 거 인지상정. 버렸습니다. 저는 이 총선에 올인하는 걸로 제 모든 것을 바치려고 합니다. 내 사람 심지 않겠다. 네. 그게 그래서 통합 플러스 공천 혁명 이것이 이번에 이 당의 대표를 뽑는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대권과 당권을 좀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언론에 잠깐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게 지금 저도 뭐 분리하자 이건 아니지만 요번에 이 전당대회 성격은 대권을 뽑는 경선장이 아니다. 네. 예, 저는 그 말에는 주호영 의원 말이 맞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여기 이 경판장을 벌여서 누가 하나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잠룡 플러스 당 대표까지를 갖는 프리미엄을 갖는 사람인데 나머지 잠룡들이 이 대표를 그대로 잘 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네. 이 중에 하나 대표된 사람은 계속 다른 잠룡으로부터 흔들림을 받을 거다. 네. 계속 대표를 흔들어댈 거다. 소위 질투와 비난의 화살을 계속 날릴 텐데 난 이 대표와 제대로 못 갈 거로 봅니다. 저는 좀 조급증이 있다고 봅니다. 네. 대선 후보가 되시는 분들은 네. 이번 총선에서 자기가 이 당에 기여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그 후에 2년이 또 남았습니다. 그 후에 한 1년 정도는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면목을 보이고 나머지 1년은 잠룡의 반열에 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후보를 정하면 될 텐데 내가 지금부터 나 대권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 대권 나가려는 사람이 당권 잡으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당에서 내 세력을 형성을 해서 대권 가는데 유리하게 하려고 지금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 목표는 대권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권 잡으려는 이유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전당대회 성격이 대선 경판정이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걸 우려해서 아마 주호영 의원도 분리하자. 그런 거고 저도 너는 뭐 분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성격이 대권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선장이 아니다. 이번에는 네. 모든 걸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권 주자 가능성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당 대표가 될 경우에 이제 줄 세우기가 다시 시작. 그렇죠. 줄 세우기. 총선 공천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네, 자기 사람 심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안 된다.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과거가 있는 그런 하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학습 효과가 있고 하나의 신뢰 사례가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가 2015년에 됐거든요. 네. 이 사람도 잠룡 아니었습니까? 네. 문재인 씨도 그 당시에. 네. 근데 결국은 안철수 손학규가 탈당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총선의 공천 방식 갖고 싸움이 벌어져 갖고 결국 그 방식 갖고 싸운다는 건 뭡니까? 서로 내 사람 심으려고 하는 데서 해갖고 네. 결국 그런 2015년에 소위 잠룡이라고 하는 그 문재인 씨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그 안철수와 손학규 두 분이
그 탈당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대권의 욕심을 두고서 당을 운영해서 심하게 말하면 사당화 내지는 분열로 가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총선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그 대권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판을 잘 벌려주겠다는 거예요. 대선 주자들한테. 네. 총선 잘 승리해서 관리 대권 대표로서. 후보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 판을 벌려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까지 제가 하겠다는 거에 더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이거 대권을 하는 사람은 이제 다른 욕심이 이제 있는 거죠. 이 당권 갖고 휘둘르는. 어쩌면 이 보수 진영의 지금 어떤 어젠다라고 해야 될까 그 숙제가 지금 보수 통합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뭐 총선이 뭐 제대로 뭐 당 대표를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는 게 사실 지방선거에서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당 대표가 되시면 이 통합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이? 그래요. 일부 언론에서는 네. 보수 통합이 마치 예전에 저희 당에 있던 사람이 다른 당으로 간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 네. 이게 뭐 보수 통합으로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보수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는 보수 대통합은 우리 제도권, 국회라는 제도권이 있으면 이 제도권 바깥에 건전한 시민단체 또 많은 또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외부에 많이 계십니다.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보수 대열의 이거를 일렬 대오의 좌파 파퓰리즘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대표된다면 우리 당의 시민 교류국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시민 단체와 또는 좋은 시민 이쪽하고 보수 대통합으로 묶어가자. 그래서 좋은 분들은 당에 영입도 하고 나는 당에 가진 않더라도 바깥에서 얼마큼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이런 그룹을 우리가 형성을 해 나가는 거. 그것이 저는 보수 대통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간 사람을 단순히 데려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시민 세력, 그죠? 그 세력을 이 자유한국당과 연계시키는 그렇죠. 작업, 이런 네. 것들. 자, 나간 사람은 뭐 데려올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 바른미래당하고 통합은 전혀 생각 안 하십니까? 당대당 통합은 저는 현재는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이 우뚝 서면 또 우리 당의 지지율이 높아지면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그 우리 당시 새누리당에서 나갔던 분들은 유승민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명 있죠. 하여튼 우리 당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는 여건은 네. 그 당시에 탈당하고 나간 사람들이 지역구에서 생존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당에 우뚝 서면 오지 말래도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그건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물론 그 사람들하고 다 나중에 품고 같이 해야죠. 네. 그렇지만 그것을 꽃감 빼오듯이 빼오는데 전력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극기 세력 부분은 어떻게? 그것도 품어야죠. 무조건 예. 왜냐하면 태극기 세력은 소위 태극기 세력만 품어서도 총선에 승리할 수가 없고요. 네. 태극기 세력을 버리고 총선 치른다? 그것도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그 보수 대연합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야 이 좌파 파퓰리즘 정권하고 크게 한판 붙어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승민 대표는 어떻게 품을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어떤 시기와 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바른미래당에 가 있는 바른정당 과거 그분들하고도 접촉할 의도는 그럼요. 마음은 당연히 그럼요. 있고요. 예. 다만 그 시점이나 어떤 여건이 형성이 돼야지 네. 그냥 강제로 얘기하니까 손학규 대표 화내시는 거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여건을 엮어서 이렇게 같이 하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네. 적극적으로 나설 마음이 있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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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택 의원님이 이제 만약 당대표가 되면 총선 승리는 확실합니까? 저는 각오를 얘기해 주십시오.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왜 확실하냐? 네. 이 선거를 치러 보면은 중앙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지난번 지방선거와는 다르게 20%대로 떨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보니까 30% 턱걸이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근데 너무 빨리 떨어져서 저는 총선 때쯤 20%로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 전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앙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그 선거 치르는 유리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 당이 잘할 수 있느냐는 건데
내년 총선에 승리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것은 첫 번째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듣고 싶고 좀 말하고 싶은 것을 아주 명확하게 하고 이번에 손혜원이나 뭐 김태우나 뭐 여러 가지 신재민 사무관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왔을 때 정말 끈질기게 몰고 늘어지는 야당다운의 그 억척스러움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보수 대통합의 여건을 착실히 마련해 가고 마지막에 우리 정당 생활하지만 문제되는 게 공천입니다. 네. 이 공천 혁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누가 보든지 이번에는 공명정대하게 역대에서 가장 공명정대한 공천을 했다. 이 말만 들으면 이 세 가지만 요건이 화합이 되면은 저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공명정대가 이게 추상어예요, 사실은. 어느 당대표나 어느 당의 그 공천심사위원장들도 지금까지 공명정대하게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공천에 항상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말하고 행동이 틀렸던 거죠. 예. 그게 왜 틀리냐? 자, 예. 그 공명정대에서 적어도 50-60%는 먹고 가는 게 네. 당 대표의 사심이 없어야 돼요. 네. 당 대표가 다른 사심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대로 대권 주자들은 그것도 자기 마음속에 사심이 있는 거로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자기 사람 심는 거예요. 대표가 자기 사심 없이 공천하겠다는 것만 돼도 나는 한 60%는 성공한다고. 공명정대의 60%는 대표의 사심이 없는 거. 공천에 대해서 이제 김무성 전 대표가 추진했던 게 옛날 상향식이었고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상향식은 너무 이르다. 어떻게 보면 당이 살기 위해서는 전략 공천, 그 마음을 비운 전략 공천, 내 사람을 심는 게 아니라 그렇지. 정말 외부에서 에이스들을 데려다가 그죠? 정말 밀어주는 그래서 당이 살아나는 그런 전략적 공천. 그것도 다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다만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한 전략 공천이 아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인. 여기서는 상향식 공천으로 해서 무슨 경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아무리 누가 되더라도 상대방 후보를 이길 수 없는 후보가 경선에서 이긴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딱 요거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향식 공천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전략 공천만 한다는 것도 웃기는 거고요. 네. 또 요번에 우리 공개 오디션 형태로 뭐 네. 당연히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어떤 시도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많이 얻었지만 이것도 지금 조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왔죠. 예컨대 그 어떤 후보한테는 잘 질문을 많이 안 한다든지 네. 또 배심원이 눌러서 점수가 나왔는데 그 점수 나온 걸 보고 조직 강화 특위위원들이 나중에 자기네들 눌러서 결정을 한다든지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알파고를 영입하시죠. 요즘에 면접에 알파고를 본다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총괄해가지고 좋습니다. 알파고 네. 그거 한번 기자회견하세요. 네. 나 공천에 알파고 도입하겠다. 네. 네? 아니 내 공천을 공약을 미리 비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알파고의 모든 자료를 다 집어넣고 알파고 네가 면접해라. 네. 요즘에 이런 데입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공천이 왜 안 됐냐면은 줄이 없으면 그죠? 내가 아는 사람의 핵심 줄이 없으면 원서 내는 거조차 못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공천 받기 위해서 덤벼들죠. 그렇죠. 정치 외적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공천의 벽입니다. 그렇죠. 공천의 벽이 너무 높아서 이걸 뚫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줄 없으면 안 네, 됐잖아요. 네. 사실상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심이 없으니까. 사심이 네, 없다. 그래도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은 내가 한번 대통령이 한번 되고 싶다 이런 꿈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사심이 없다고 하셔도 의원님도 사실은 그런 생각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건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랬죠. 당연히 그래요. 그게 없으면 정치권에 나오면 안 된다고. 당연히 그랬고요. 제 과거를 자꾸 들추시니까 한마디 드리면 지금 그 2016년 12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습니다. 네. 국회에서요. 네. 근데 제가 그 해 2016년 10월에 대권 준비차 더 좋은 나라 연구소도 만들고 여기서 그 개소식을 크게 국회 대회에서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눈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여지를 제가 만들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받고 저는 또 원내대표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선 당이 되는 다른 욕심 부릴 거 없다. 우선 우리 당이 이번 총선에서 일당을 안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일당 안 만들면요
저 사람들 연방제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번에 총선에서 이기는 게 그다음에 나는 정말 이기면 대선 주자들 그 발판 만들어주고 싶어요. 네. 마음껏 뛰어라. 근데 총선 져버리면 네. 그냥 모든 게 꽝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난 대권은 안 나간다 이런 얘기 할 수 난 있습니까? 대권 생각 없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뭐 나가서 성명서를 발표하라 이런 건 그건 아니고. 지금은 난 정말 생각 없다. 생각한다. 예. 나는 오직 총선 승리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체제 정비에 내 몸을 던진다. 그 말씀을 제가 하나 좀 첨언을 하면 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 날 탄핵했다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내대표 된 게 꼭 일주일 후에 됐습니다. 12월 16일 날. 그 당시 상황은 중앙당 사무처도 마비가 되고 출근 거부해서 중앙당도 마비되고 우리 의원들도 끝났다고 다 보따리 쌀 때고 언론에서는 새누리당 언제 망하나 이게 제목이 나올 때 저 혼자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이정현 체제는 이미 다 끝나버리고요. 네. 그때부터 반기문 총장 그만둘 때까지의 그 시간은 네. 정말 피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당이 없어지느냐 존폐의 위기에서 하여튼 당원들이 또 당을 지켜주시고 해서 이 당이 살았지만 또 앞장서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내온 이 당을 사수해온 사람으로서는 그때는 심폐소생이 있었기 때문에 당이 사느냐 죽느냐에 이거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당을 한번 다시 쇄신을 좀 시켜서 제대로 한번 우리 당에 갈 수 있는 길을 터야 되겠다. 네. 저는 그런 당에 대한 애착을 더 강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건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 보수 대통합, 공천혁명인데 사실은 공천혁명에 달려 있어요. 네, 그게 핵심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고 하고서 난 사심 없다. 정말 알파고로 해서 될 사람 되자. 지역위원장이 이제 다 임명이 끝났는데 자 이것도 좀 어떻습니까? 전체 명단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결정된 명단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이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만약 당대표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릴 생각이 있는지요? 전체를 건드릴 생각은 저는 없고요. 네. 다만 이런 게 있어요. 공개 오디션에 왔는데 입당도 안 된 사람을 데려다가 공개 오디션을 시켰어요. 네, 몇분 그건 당원 단계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위배된 사례라든지 또는 서울의 어떤 갑지구에다 냈는데 예. 전혀 여기다 공천 안 하고 갑자기 무슨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부산 어디다가 거기서 위원장 두 준거라든지 군데가 있었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누가 보든지 경우에 어긋난 거 이거는 한번 다시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 무조건 무효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되는 고지요. 것은 좀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점검해보겠다. 또 누가 보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을 했다. 지금도 거기도 또 사심이 작용했는지 몰라요. 네. 예, 지금 당권 잡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 있겠죠. 사심이 뭐, 다 작용해서 사심이 일부 있겠죠. 예, 그게 아마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가면 그 전에 어떤 데가 사심이 작용했다는 게 세상에 비밀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데는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국민이 제시하는 눈높이가 또 있을 테고요. 예. 당원들이 또 제시하는 어떤 공천 기준이 있을 텐데 알파고 이상 더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러면 뭐 정말 자유한국당이 만약에 알파고 공천하겠다 그러면 이거 엄청날 걸요. 이게. 근데 이거 진짜 혁신입니다. 이게 개혁이고. 공천 제도 혁명. 개선 어떤 위원회를 전문가 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걸 도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주십시오. 답답한 국민들 지금 경제 때문에 자영업자들 힘들어하시고 그죠? 그리고 뭐 각 곳에서 네, 지금 굉장히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것이 민생 부분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기조를 버리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 경제가 잘 될 수가 없다. 이미 실패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실험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서 저는 붕괴를 금치 못합니다. 서민들과 국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 안보 문제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북한의 핵 폐기를 종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 그런 의지가 없다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지금 저희 당으로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로서의 강한 야당을 만드는 보수 대연합과 또 공천혁명을 통해서
내년에 총선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길로 저희들이 더욱 배일전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전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떤 사람이 과연 당대표로서 적합한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판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많은 응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이로서울 TV 주간 박종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천혁명, 알파고 도입 정유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예, 이거 정말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객 그건 뭡니까? 뭐 눌러주세요 그거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